설거지라고 하지. 이게 정원이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엉망이 되는데, 비가 와서 정리하기가 쉬워서 조금 정리를 해야 돼. 비 온 뒤라서 이게 잘 돼. 꽃이 많이 있어도 이거를 정리 안 하면 마당 전체가 아주 꽃밭이 되는데, 꽃밭이 되면 좋긴 한데 여기 너무 많아요. 인디언 블랭킷 정리할 때 됐어 벌써. I love you so much. 언제 제가 이 단어를 배웠는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어느 해 누군가와 함께 가을철에 가을거지가 끝나고 밭을 정리하는 걸 밭 설거지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참 예쁜 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마당을 정리할 때면 혼잣말로 정원 설거지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꽃이 아직 다 지지는 않았는데 점점 시들어가고 지고 남은 마른 꽃대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바람에 구르는 낙엽, 지저분한 것이 점점점 쌓이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꽃대를 비 온 다음에 뿌리채 뽑아서 한쪽에 꽃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흔히 설거지라고 하면 식사를 한 후에 그릇을 씻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설거지의 진짜 어원은 쓸어 거두다, 즉 버려놓았던 일을 말끔하고 깔끔하게 뒤처리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정원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정리해야만 또 다음 해에 봄에 다시 건강한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요. 제가 이번에 정원 정리한 것은 인디언 블랭킷이 5월 달에 꽃이라면 그 풍성한 인디언 블랭킷 때문에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6월의 꽃 금계국을 남겨놓기 위함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은 하얀 꽃 독미나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꽃도 자세히 보면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씨앗을 맺힐 때 털에 아주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꽃이 우리 순이 털에 달라붙으면 곤충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씨앗이 갈고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순이가 아주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금계국을 이 독미나리 꽃인 줄 알고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꽃을 뽑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금계국이 5월이 지나서 6월이면 굉장히 번성하는 꽃인데, 올해는 금계국을 잘 키워서 내년에는 6월의 꽃으로 좀 더 많이 키워보려고 지금 인디언 블랭킷을 뽑아내면서 금계국은 남겨두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정원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모질게 살았던 지난날 저의 인생 설거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이야기요.
왜 저 여자는 혼자 사는가? 아주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다 못할 긴 세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고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거대한 설거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남들보다 아주 늦게 갔어요. 26살에 대학에 갔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을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으셨죠. 그래서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학문에 대한 갈망,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이 오고 대학 예비고사철이 되면 가슴이 참 시렸습니다. 퇴근길에 바람에 힘없이 뒹구는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아,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그 당시만 해도 월급을 받으면 봉투째 부모님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던 시절이었죠. 내 삶은 주체 없이 흘러가는데 내 꿈은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25살이 되던 해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서 작은 쪽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아버지 주머니에 살짝 넣어 놓았지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첫 학기 등록금만 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26이라는 나이에, 늦은 나이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아마 턱걸이로 겨우 대학을 합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무조건 학과에서 1등, 2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잠을 줄이고 피곤을 견뎌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항상 영문과에서 1, 2등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1등보다는 2등을 더 많이 했는데 그 1등한 동료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캠퍼스에서는 나이가 많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 노력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죠. 제가 영문과 4학년이 되었을 때 한 학과 선배인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든든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4학년, 그것도 대학에 정말로 가고 싶어서 간 대학인데 결혼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그 선배분이 저희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것도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길래 한 번 만나봤죠. 그쪽에서는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또 딸 아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안 해서 노처녀가 될까봐 전전긍긍 걱정하시던 저의 부모님 눈에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조건이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등 떠밀리듯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달 만에 했죠.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사정했어요. 제발 이 결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저는 돈도 없었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멀리 도망칠 용기도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였어요. 결혼을 한 상태로 대학 4학년 2학기를 마쳤습니다. 야속하게도 부모님은 물론 남편이라는 사람조차 저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 과목을 A+를 맞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우수상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 시절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중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을 지원해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의 대학 등록금을 대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아이는 가진 상태였고 그래서 졸업하던 그 해에는 대학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죠. 정말로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봤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랭했어요. 한 번 시집간 여자는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돼.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그 시절의 시대상이었고 제 부모님의 한계였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 와중에 아이는 또 생겼어요. 하지만 졸업한 이듬해 6월 달에 아이를 낳고 출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저는 책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굴레에서 짐승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힘을 길러야 했으니까요. 첫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사실 대학원 시험은 보나마나 합격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처한 처지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할 일이 참담했어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한 후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정어머니께도 용돈 한 푼 못 드렸어요. 그런데 하늘은 기적처럼 저를 돕더라고요. 정부에서 가외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어요. 저는 돌도 안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영어 과외 학생 모집이라는 전단지를 손으로 써서 현관문마다 붙이고 다녔어요. 정말 도끼로 버틴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학생들이 모였고 제 손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작은 자동차도 한 대 샀죠.
경제적인 지원은커녕 폭력만 휘두르던 남편은 네가 차 사면 망치로 다 때려 부시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보러 친정엄마에게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고 과외 공부도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협박을 뚫고 차를 기어이 사기는 했지요. 그런 중에 또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친정어머니께서 키우는 김에 같이 키워줄 테니까 그냥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모교에서 시간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석사 출신이 대학 강사 자리를, 그것도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였는데, 저를 잘 봐주신 지도 교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내년부터는 석사 출신 강사는 자리 주기가 어렵단다. 박사과정 공부해라 하셨어요. 사실 박사과정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거든요. 애들 키우랴, 등록금 마련하랴, 떠밀리듯이 박사과정에 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했죠. 그때부터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살았어요.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돈 벌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했죠. 중학생들에게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까지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많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돈은 꽤 벌 수 있었어요. 대학 강사가 과외 선생 하면 조금 단가가 높거든요. 제가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를 선생으로 받아주시는 분들께서 아이들 성적만 유지해주면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꽤 많이들 주셨어요. 그렇게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박사과정 졸업 종합시험까지 치른 후에 저는 기회를 잡아서 미국행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단단해질수록 남편이란 사람의 열등감과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을 했지요. 그와 더불어 폭력의 강도도 심해졌어요. 그렇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대학 강사의 자리든 밖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급기야는 의처증까지 시작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고 미국에 저희 아이 둘과 내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아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죠. 사실 서운함보다는 솔직히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삶은 낯설고 거칠었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쳤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영문학 박사를 받는 사람들은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논문은 미국에서 써서 돌아오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두고 혼자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논문 써서 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연세가 드신 친정 부모님께서 도저히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너 없이는 감당해낼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은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 살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터져서 모두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밑바닥을 치는 긴축 재정을 하며 살고 있어서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빌딩 청소를 하러 다니고 마트에 가서 캐시어를 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렇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던 남편과 자연스럽게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죠. 내 인생을 짓누르던 거대하고 어두운 얼룩을 마침내 깨끗하게 씻어낸 제 인생 최고의 설거지였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과 저 사이에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의 묵시적인 금기사항이 되었죠. 저희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얼마나 모진 가정폭력에 시달렸는지를 잘 지켜보고 눈으로 보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철이 든 이후에도 절대로 제게 묻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슬며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스텝데디도 괜찮아. 그 아이에게는 아빠의 빈자리가 필요하다는 어색한 고백이었겠지요. 조금 더 성장한 이후에 저에게 아빠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사춘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들만의 사정들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날들을 반추해 보면 참 아프고 시린 계절이 길었어요. 하지만 인생도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인생 설거지가 필요했죠. 그 시절 저는 참 여렸고 돈도 없었고 도망칠 용기조차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묵묵히 저의 자리에서 내 삶을 갈고 닦으면서 힘을 길렀죠. 내 인생의 어지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쓸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오더라고요. 모진 바람을 다 견디고 비로소 제 손으로 정돈된 제 인생의 정원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홀로 서서 맞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정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패디오에 방충망을 열어놓았더니 이렇게 새가 길을 잃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각고 끝에 이 새는 세상 밖으로 날아갔지만 원치 않게 집 안으로 들어온 이 새의 버둥거림을 보면서 저의 지난날에 버둥거렸던 삶이 새삼스러워지네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 정원에도 마음 시련 겪었던 추운 겨울날, 따스한 봄날의 새싹이 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정원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잘못 날아들은 새가 세상 밖으로 날아가듯이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사랑합니다.